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유전 첫 번째 시간에 가계도 보는 법을 살펴본 후 복대립 유전과 성염 색채 유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 복대립 유전과 성염 색채 유전은 멘델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유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전 현상을 비멘델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유전에서는 이러한 비멘델 유전 현상을 정말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사람의 유전, 사람이 아닌 또는 다른 생물의 유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멘델 유전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인자 유전입니다. 멘델 법칙에서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완두콩의 노란색이나 녹색을 결정하는 게 라지 Y, 노란 유전자, 또는 스몰 I, 녹색 유전자. 그리고 뭐 완두콩에 둥글거나 주름진 걸 결정하는 게 라지 R이냐, 스몰 R이냐. 이런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생명 현상에는 그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한 쌍의 유전자가 여러 형질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함께 결정하는 현상, 그런 현상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인자 유전은 키나 몸무게 같은 사람의 여러 형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피부색 유전은 다인자 유전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의 피부색은 완두콩의 색처럼 노랗거나 녹색 이렇게 뚜렷이 나뉘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죠? 피부색은 아주 어두운 까만 사람부터 아주 밝은 아주 흰 그런 사람들까지 있고요. 사실 중간 정도 피부색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훨씬 많죠, 사실은. 자, 이렇게 사람의 피부색은 완두콩과 달리 이렇게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뭘까? 자, 그것은 바로 사람의 피부색은 완두콩과는 달리 아주 많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유전자가 관여하다 보니까 피부색의 종류도 다양한 거죠.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은 최소 100여 개, 100개 이상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의 피부색을 좀 단순화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얀 점으로 표시된 것이 피부색을 밝게 하는 유전자고요. 이렇게 까만 점으로 표시된 것이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원래는 피부색은 100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피부색의 3쌍, 즉 6개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된다고 아주 단순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런 이런 것들은 하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부색을 밝게 하는 유전자고요.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는 이렇게 까만 점으로 표시된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피부색이 매우 밝은 부모하고 피부색이 매우 어두운 부모가 만나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는 이제 중간색이죠. 중간색이 자녀인데, 자, 이 자녀가 자기랑 유전장이 똑같은 피부색, 유전장이 똑같으니까 피부색도 똑같겠죠. 자, 이런 똑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는 경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생식세포에는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자가 나눠져 들어가죠. 그래서 A와 A, B와 B, C와 C가 나눠져서 하나씩만 생세포에 들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한꺼번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두 이제 피부색을 밝게 하는 유전자만, 그러니까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피부색 밝게 하는 유전자, 하얀 점으로 표시된 유전자만 하나의 생세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는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는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유전자고 두 개는 피부색을 밝게 하는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라지 A가 들어가고 스몰 B, 스몰 C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스몰 a, 라지 b, 스몰 c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개가 피부색을 어둡게 하고 하나가 피부색 밝게 하는 그 유전자가 들어간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부색을 모두 어둡게 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올 확률은 모두 동일한 확률, 8분의 1 확률로, 8가지 경우니까 8분의 1 확률로 동일한 확률로 나타나겠죠. 자, 난자가 이렇게 이런 확률로 만들어지고요. 정자도 이런 확률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피부색 유전자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피부색이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두울 확률은 굉장히 낮죠. 여기 보면 64분의 1, 64분의 1, 그렇죠? 왜냐면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64분의 1, 6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요거랑 요거로 만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까만 유전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걸 6가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색이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두울 확률이 낮고요. 피부색이 중간 정도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다인자 유전은 이렇게 되는데요. 다인자 유전은 그 시험에 나올 때 모두 이런 다음과 같은 가정을 따르니까요. 요 문장들은 좀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외울 필요 없지만 이제 다 읽지 않고도 요거 시험 시간 짧은데 언제 이걸 다 읽고 있겠어요. 읽고 요걸 가지고 지금 이해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시험 때 이해하고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 미리 이해해 놓고 시험 때는 이건 다 읽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이런 형식이 돼서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들어가면 되겠죠. 가정은 이렇게 피부색이 아니라 시험에는 뭐 형질 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어떤 형질은 안 나오고 그러겠죠. 여기서는 그냥 피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피부색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는 이제 위에 그림에서는 C라고 돼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이제 C라는 유전자는 잘 안 쓰죠. 왜냐면 대문자랑 소문자랑 글씨 모양이 비슷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C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 써줍니다. 그래서 A, B, D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쌍 이상,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건 다인자 유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피부색의 유전자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고요. 요 밑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대문자로 표현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문자로 표현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이거는 각 유전자들이 형질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똑같다는 것을 또 가정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라지 A하고 라지 B하고 다 이제 피부색 어둡게 하지만 뭐 라지 B가 더 많이 어둡게 하고 라지 A는 조금 어둡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런 거는 이제 가정 안 하고 물론 여기 단순화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단순화시킨 요 그림에도 자, 요 라지 A와 라지 B 또 라지 D 요 세 개가 다 피부색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A가 두 개 있든 라지 B가 두 개 있든 요 피부색에 미치는 영향을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현형의 총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표현형의 총수는요. 자, 다 이제 스몰 A로 다 이제 소문자로 표시되는 요런 다 밝은 걸 표시된 요런 유전자형이 있겠죠. 요런 유전자는 이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0이죠. 0.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속에 0인 애가 있고요. 자, 그리고 0 다음에 1인 애가 있겠죠. 1. 뭐 하나만 이 대문자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A의 대문자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대문자가 A는 다소문자고 B의 대문자가 있을 수가 있죠. B의 대문자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얘랑
얘랑 표현형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왜냐? B가 피부색에 미치는 영향이랑 A가 피부색에 미치는 영향이 같기 때문이죠. 이것도 같다는 거야. D에 하나가 있어도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1인 경우가 있고, 표현형이 이제, 그래서 두 개인 경우가 또 있겠죠. 똑같이. 두 개인 경우. 그 라지 A가 두 개거나, 아니면 라지 A 하나, 라지 B 하나거나, 아니면 A는 전부 스몰 A, 스몰 A인데, 라지 B가 두 개거나, 라지 B 하나, 라지 D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인 경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두 개일 수가 있고요. 뭐, 똑같이 이제 세 개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림주전자로 표시되는, 대문자로 표현되는 대림주전자 수가 4개인 경우가 있고, 5개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6개.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까만 점,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전자로 결정되는 그런 유전자형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7개인 경우는 없겠죠. 왜냐면 총 그 세 쌍의 대림유전자에서 결정되니까 유전자의 총수는 6개까지가 최고죠. 그래서 0, 1, 2, 3, 4, 5, 6. 그래서 총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 유전 같은 경우 중간 정도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나오는 자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7가지다. 7가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0, 1, 2, 3, 4, 5, 6. 나중에 더 자세한 거는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이렇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다인자 유전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간 유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완전우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완전우성은요, 우리가 멘델 법칙에서 본 우열관계가 아주 뚜렷한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완전우성은 사실 더 특수하고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멘델 법칙이 3가지였어요. 원래 처음에 멘델 법칙 1번이 분리 법칙이 아니라 우열의 법칙이었어요. 우열 관계가 어떤 유전자는 우성이고 어떤 유전자는 열성이다. 이게 이제 멘델 법칙 첫 번째였어. 두 번째가 분리 법칙이고 세 번째가 독립 법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유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우열 관계가 뚜렷한 완전 우성인 경우는 사실 더 특수하고 드문 경우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완전 우성이 아닌 경우는 뭐가 있느냐? 자, 불완전 우성하고 공동 우성이 있습니다. 불완전 우성, 공동 우성. 자, 요것 좀 설명을 해주려면, 요 불완전 우성은 여기 나온 요 꽃 그림 있죠? 요 꽃의 색깔, 요 분꽃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요 불완전 우성의 예입니다. 붉은 게 2개인 거랑, 붉은 게 하나인 거랑, 원래 완전 우성인 경우는 그 우성 동형 접합이랑 이형 접합이랑 표현형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붉은색 유전자가 2개인 경우랑 붉은색 유전자가 하나인 경우랑 이게 만드는 색소 양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가진 애는 빨갛게 되고 하나만 가진 애는 좀 이렇게 덜 빨개져서 이게 분홍색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양, 그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색소나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거의 양이 차이가 나서 이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이렇게 중간 불완전 우성 이렇게 됩니다. 자, 공동 우성은 사람의 혈액형이 대표적이에요. 사람의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응집원 그러니까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공동 우성이 돼서 AB형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사람의 적혈구에 있는 응집원은요, 응집원 A하고 응집원 B가 양과 관계없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돼. 이게 디지털이랑 비슷한 거야. 1이냐 0이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돼요. 그래서 양과 관계없이 있기만 하면 그 형질이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A랑 그 응집원 A랑 응집원 B가 있는데 응집원 A를 2개 가진 사람이나 응집원 그러니까 A형 유전자를 2개 가진 사람이나 A형 유전자를 하나만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발현된다는 거야.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형질이 결정돼 버리니까. 그 응집원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둘 다 완전히 발현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완전히 발현되니까 둘 다 공동으로 우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공동 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불완전 우성이나 공동 우성 이거 구분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불완전 우성이나 공동 우성일 때 이 중간 유전이 나타난다.
이 중간 유전이라는 유전 현상이 더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 완전 우성에서는요. 그리고 우열관계가 뚜렷한 경우 완전 우성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우성 동형접합이랑 이형접합이랑 표현이 같습니다. 표현형이 총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간 유전에서는 이 동형접합인 애랑 이형접합인 애랑 표현형이 달라지죠. 그래서 표현형이 이렇게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요게 좀 특징인 거죠. 그래서 중간 유전 현상이 나타날 경우, 그러니까 즉 불완전 우성이나 공동 우성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도 표현형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마치 복대립 유전 같죠. 복대립 유전은 근데 대립 유전자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 유전일 경우는 대립 유전자가 한 가지 더 있지 않아도 대립 유전자가 딱 두 가지라도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대립 유전처럼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많지 않아도 표현형이 더 다양해지는 중간 유전도 표현형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다인자 유전과 함께 중간 유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관입니다. 연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다른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존재하는 것을 그걸 연관이라고 하죠. 연관이 되면 어떻게 그 멘델 법칙이 위배가 돼요? 멘델 법칙 중에 이제 독립 법칙이 위배가 되죠. 자, 연관됐을 때 이렇게 교배의 결과, 요거는 상인 연관, 이렇게 우성은 우성끼리, 열성은 열성끼리 연관되는 걸 우리가 상인 연관이라고 했죠. 요 상인 연관끼리 교배를 했을 때, 반대로 이제 우성과 열성과 우성이 같이 연관되는 경우를 우리가 상반 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과 상반, 물론 이제 이 경우는 다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 경우만 다른 거죠. A와 B가 모두 이형접합인 경우. 그렇죠? 어쨌든 상반과 상반 교배했을 때, 그리고 상인연관과 상반연관이 둘이가 짬뽕으로 교배했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다시 써보면은 저번에 했지만 다시 써보면은 둘 다 우성인 경우 A와 B가 둘 다 우성인 경우대 그렇죠? A만 우성이고 B가 열성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꼭 기호로 쓰니까 유전자형처럼 보이지만 이게 표현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표현형입니다. 지금 쓰는 거는. 그리고 A가 열성이고 B가 우성인 경우. 이렇게 밑줄 쫙 긋는 게 이제 우성 나타내는 거잖아요. 요건 표현형입니다. A와 B가 둘 다 열성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상인 연관, 교배했을 때는 3대 1이었죠. 3대 1. 3대 0대 0대 1. 그쵸? 3대 0대 0대 1. 그쵸? 자, 그리고 요 두 경우에는, 네 가지 경우가 2대 1대 1. 그리고 마지막에 둘 다, 열성 경우는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자가교배했을 때, 유전자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는 걸 자가교배라고 합니다. 자가교배했을 때 결과를 이형접합인 개체들끼리 자가교배했을 때 결과를 상인연관이 된 애들 교배를 했을 때 상반연관끼리 교배를 했을 때 그리고 상인연관과 상반연관을 교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결과 요거를 요 퍼넷삭형 그려갖고 여러분들이 표를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요거 그냥 3대 1, 3대 0대 0대 1, 2대 1대 1대 0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한 번만 그려보면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자,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연관된 그림인데 이렇게 그 하나의 유전자에 두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링크드 연관됐다.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은 난 링크드 연관 안 됐다 그러는데 얘는 하나의 염색체에 있는데 지금 난 링크드라고 돼 있네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교차 때문입니다. 교차는 그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 일부를 이렇게 교환하는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에 라지 A 있고 여기에 스몰 A 있었는데 이쪽으로 라지 A 있고 라지 A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스몰 A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연관돼 있던 B가 라지 B랑 여기는 라지 B랑 라지 A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는 라지 B랑 스몰 A랑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달아듣게 되고 이렇게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유전자를 섞어주게 됩니다. 같이 연관된 유전자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 교차라는 현상이 굉장히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요. 사실 요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는 거의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요 교차 현상이 언제 일어나면 감수 분열이 일어났을 때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염색체를 형성하잖아요. 이가염색체를 형성했을 때 상동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이렇게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은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랑 비슷한 확률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그 두 유전자 사이가 멀기 때문에 그거는 연관 안 됐다. 실제로 멘델이 독립법칙 발견할 때도 이 같은 염색체에 있는 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리가 멀어갖고 거의 독립법칙이랑 똑같이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차. 근데 연관과 달리 교차는 우리가 문제에서는 다루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는 다루지가 않으니까요. 어, 연관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연관이나 교차나 둘 다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연관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연관은 우리가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교차는, 이렇게 반드시 나오진 않죠. 교차는 그 시험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좀 하드한, 좀 더 드문, 약간 교과서랑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긴 했어요. 가끔 시험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굉장히 하드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드물게 시험 문제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거죠. 시험 문제에 드물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비멘델 유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치사 유전자입니다. 치사 유전은 여기 한자를 제가 써놨죠. 한자는 이제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죠. 죽는 유전자입니다. 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전자예요. 자, 치사 유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 프랑스의 유전학자였던 꾸에노라는 사람인데, 꾸에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막 멘델은 완두콩으로 하고, 더프리스는 그 달맞이 꽃으로 실험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실험하는데 꾸에노는 이제 나는 동물로 해봐야지. 동물 중에서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쥐로 해봐야지. 해서 쥐로 처음 요 유전학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쥐의 털색이 노란색 쥐랑 검은색 쥐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실험 그 결과를 잘못 셌는지 쥐의 마리수를 잘못 셌는지 꾸에노는 좀 이렇게 끝까지 그 이형접합의 황색쥐를 교배했을 때 자손에게서 3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근데 꾸에노가 처음 쥐를 가지고 좀 더 오래 실험했으면은 이 사람이 요런 이제 치사 유전자를 꾸에노가 발견할 뻔했는데, 자, 꾸에노라는 이제 프랑스 과학자가 이제 한창 연구를 하는데 유전학 연구를 하는데 그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파리를 이제 독일군이 점령을 해버린 거죠. 꾸에노가 살고 있던 연구실에 있던 파리를. 그래서 이제 쿠에노가 피난을 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파리에 자기 연구실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폐허가 돼 있고 이 쥐들이 다 온데간데 없는 거죠. 다 도망간 거죠. 쥐들이. 그래갖고 이제 쿠에노는 난 이제 실험 못했나 보다 하고 실험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자료를 이제 제자한테 넘겨줬대요. 근데 제자가 이제 자료를 넘겨봤는데 멘델하고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쿠에노 연구 결과에서 그 동형접합의 황색질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동형접합 그러니까 순종인 황색질을 도저히 황색털을 가진 그 순종의 질을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제자가 다시 실험을 해서 다시 세보니까 그 자손의 분리비가 3대1이 아니라 2대1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2대1 분리. 왜 이렇게 되지? 왜 동형접합의 황색질은 찾을 수가 없고 자손이 그 이형접합인 우성 이형접합인 애들을 우성질을 나타내는 이형접합인 애들을 교배했더니 3대1로 나와야 되는데 왜 2대1로 나오지?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황색털 유전자 라지와이로 표시되어 있죠. 황색털 유전자가 동형접합으로 만나게 되면 요게 생물을 죽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색털은 이제 털 색깔을 나타내는 데 대해서는 우성인데요. 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전자, 치사 유전에 대해서는 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황색털 유전자가 동형접합이 되면 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죽는다는 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유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꾸에노는 이걸 발견도 못했던 거죠, 치사 유전을.
구현 후에 제자가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대1로 나타났다. 3대1이 아니라 2대1이다. 2대1로 어떻게 나오지? 자, 2대1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치사유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위. 상위라는 현상을 알아볼게요. 상위는 어떤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다른 유전자의 다른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위라고 합니다. 대표로 이것도 G죠. G의 털생출주 유전인데 요거는 G가 색깔이 다르죠. 자, G가 이제 일단 C 유전자부터 보죠. 뒤에 나오는 C 유전자. 자, 라지 C 유전자는 쥐의 털에 색소를 침착하게 하는 유전자. 쥐의 털에 색소가 침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고요. 스몰 C, 열성 유전자죠. 얘는 색소를 침착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자, 그리고 B는 검은 털 유전자고요. 우성이고요. 스몰 B는 그 갈색 털 유전자입니다. 열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라지 B고요. 밑에 그 뒤에가 그러니까 C가 우성일 때, C가 우성인지 나타날 때는 요 B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B 유전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B가 우성이면 검은색이 되고요. B가 열성이면 갈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C가 열성이 되면요. C가 열성이 되면 색소를 침착을 않게 해요. 그러니까 C가 우성이면은 검은색 색소를 만들면 검은색 색소를 털에 집착시키고 갈색 색소를 만들면 갈색 색소를 집착을 시킵니다. 그런데 C가 열성이 되면 검은색 색소를 만들든 갈색 색소를 만들든 그게 털에 아예 들어붙질 않는 거예요. 털의 색깔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흰색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상위라고 합니다. 상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위가 되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동리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B 유전자와 C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을 때 요게 9대 3대 3대 1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자, 9대 3대 3대 9대 3대 3대 1 어떻게 나오죠? 어떤 비율 나오죠? 그러니까 B가 우성이고 B랑 C랑 둘 다 우성인 경우 그렇죠? 그리고 B가 열성이고 C만 우성인 경우 그렇죠? 그리고 B가 우성이고 C는 열성인 경우 그리고 B랑 C랑 둘 다 열성인 경우 요게 분리의 법칙을 따르니까 요게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자손의 표현형이 갈라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두 개가 다 흰색지라는 거야. 얘는 검은지고 얘는 갈색지인데 얘네들은 둘 다 흰색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형을 봤을 때는 9대 3대 3대 1이 아니라 9대 3대 4가 나오는 거죠. 9대 3대 4가 나오는 그런 이렇게 자손의 표현형이 달라지는 거죠. 9대 3대 4가 나왔다. 갑자기 내가 딱 시험 문제 봤는데 9대 3대 4가 나왔다 그러면 요 상위가 한번 떠올라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고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사람의 유전이 어려운 이유가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피부색 유전 같은 경우도 피부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여름에 햇빛 많이 쬐면 까매지고 겨울에 햇빛 안 쬐면 하얘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유전이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생물의 유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수국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요게 꽃이 매우 아름답죠. 예, 이게 사실은 꽃 같지만은 사실은 꽃이 아닙니다. 왜냐면 꽃은 안에 암술이랑 수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수국꽃을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보시면 암술과 수술이 없어요. 이런 걸 이제 가꽃이라고 합니다. 신기해요. 어디로 생식을 하는지 그거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되게 신기한데 얘들이 신기한 게 또 있습니다. 똑같은 그 유전자 같은 수국을 심어도 이 땅이 다르면 수국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꽂이나 이런 아니면은 그 포기 나누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포기를 나눠 갖고 나눠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같은 개체였던 애를 나눠 갖고 무성생식을 시켜서 나눠서 심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똑같은 애를 나눠서 심었는데 토양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둘이가 다 유전자가 똑같은 수국이라고 합니다.
예, 수국은 유전자 같아도 토양의 산성도라든가 토양의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서 수국의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뭐 유전자가 피부색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굉장히 유전자에 따라서 그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겠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의 유전 현상 또는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전 현상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문제 그 요번 6월 모의고사에 이렇게 그 다인자 유전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출제가 됐었는데 요거는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 저 이 다음에 대면 수업할 때 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대면 수업할 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